새벽 2시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낀 의자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3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출장 중이라 바쁘다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환자분이 계속 손을 찾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기만 했고 저는 그 손을 2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시집왔을 때도 이 손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그때는 따뜻하고 든든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손을 잡아드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안하다. 선이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까스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귀를 가까이 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숨소리만 가빠지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며 그동안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시집와서 단 하루도 친정 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던 첫해,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밤잠을 설쳤던 수많은 날들, 명절마다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보냈던 시간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환자분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손을 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들어갈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서 장례 절차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도 혼자 지켜야 하는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에 왜 미안하다고 하신 걸까요? 저는 정말 괜찮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동생들이 어머니 유언장 공개한다며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남편과 함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큰 동서 내외와 작은 동서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동서 부인은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작은 동서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장례 때 수고 많으셨죠? 큰 동서가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형수님도 고생하셨어요. 작은 동서 부인이 저를 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 주제의 유산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속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고 유언장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을까? 30년의 헌신을 알아주셨을까? 고인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장남 김대진에게 상속한다. 경기도 용인시 토지는 차남 김대호에게 상속한다. 예금 2억 원은 두 아들이 반씩 나눠 갖는다. 숫자들이 나열될 때마다 시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선희에게는 내가 평생 지니고 다니던 옥놀이개를 준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옥놀이게, 그게 전부라고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남의 집 사람이니 내 자식들과 같은 대접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남의 집 사람.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저는 남의 집 사람이었던 거죠.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야, 형수님은 놀이개만 받는 거예요. 하긴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큰동서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서운하시겠지만 어머님 뜻이시니까요. 그래도 30년 동안 우리 대신 고생하셔서 감사해요. 작은 동서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를,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동생들과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고작 이런 거였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빈 그 방에서 양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놀이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지니고 다니셨다던 그것. 30년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손에 쥔 놀이개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요. 명절이면 2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새 간병하고 시동생들이 오면 수발을 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선이야, 너 괜찮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30년이 이렇게 헛된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너도 이해해.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뭐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형들도 있고 유언장도 있고 너 혼자 이러면 우리 가족 다 곤란해진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남의 집 사람인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올 때 28이었던 제가 이제는 58이 됐습니다. 젊음을 다 바친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새벽, 저는 옥놀이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이 정말 헛된 건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라도 증명해야겠어. 어머님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신 이유를 꼭 알아내야겠어.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것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49제를 마친 어느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맞으시죠? 저는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춘자, 그러니까 시어머님하고 60년 지기 친구예요. 아,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옥순이 이모님이시군요. 저는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며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춘자가 남긴 말이 있어서예요. 어머님이요?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춘자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군요. 선이가 자기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실은 내색 안 하고 밤새 간병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이한테 재산을 남기면 시동생들이 괴롭힐까봐 차마 유언장에 쓰지 못했대요.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죠. 제 헌신을, 제 마음을.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순자가 저한테 맡긴 편지예요. 선희 씨가 너무 힘들어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적힌 봉투. 30년 만에 받는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억울하면 싸우세요. 춘자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서 옥놀이개와 편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나요? 왜 생전에는 말씀하지 못하신 거예요? 편지를 뜯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지, 저를 위로해 줄지 아니면 더 슬프게 만들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30년의 진실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사실 나는 너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단다. 가난한 집안 출신에 학벌도 없어서. 그래서 너에게 더 엄하게 굴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 진짜 효녀는 너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도 항상 내가 옆에 있었지. 큰 며느리는 요양원 가라 했고 작은 며느리는 간병인 쓰라 했는데 너만 내 손을 잡고 밤을 새워줬어.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내가 너에게 준 옥놀이개를 잘 간직해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유언장에는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썼지만 그건 반쪽짜리 유언장이란다. 반쪽짜리 유언장? 무슨 말씀이실까요? 사실 나는 30년 전부터 너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들들 몰래 저축한 돈이지. 그 통장과 도장은 내 친구 정옥순에게 맡겨뒀단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따로 모으신 돈이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에게 준 옥놀이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그 놀이개를 가진 사람에게 내 진짜 유산의 50%를 준다는 비밀 유언장을 옥순이한테 맡겨뒀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옥놀이개가 재산의 열쇠였다고요? 법적으로는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 방법이라면 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옥놀이개는 얘 친정에서 내려온 것으로 친정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옥순이에게 가거라. 그 사람한테 옥놀이개를 보여주고 어머니의 약속이라고 말해. 그러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미안하다. 선이야, 생전에 당당하게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단다. 30년 헌신의 진짜 대가를 받아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준비를 하셨다니. 저는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초라해 보였던 이것이 사실은
제 30년을 지켜줄 열쇠였던 거죠. 어머님, 정말 절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옥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의 약속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선이야. 드디어 알았구나.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춘자가 30년 동안 내 위해 준비한 걸 보여줄게. 그날 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의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날 정옥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이야, 앉아. 춘자가 30년 동안 내 위해 뭘 준비했는지 보여줄게 해. 할머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2개와 도장, 그리고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순자가 3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거야. 시댁 식구들 몰래 생활비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빼서 저축했지. 통장을 열어보니 예금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모으셨다니.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춘자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야. 춘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순자한테만 준 땅이 있었거든. 그걸 10년 전에 팔았어. 3억이 넘는 돈이었지. 3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래 순자는 이 돈을 아들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중풍 걸린 순자를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간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바꿨대. 이 돈은 선이 것이라고. 할머니는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변호사 공증도 받은 정식 유언장이지. 내용은 간단해. 옥놀이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정옥순이 보관 중인 통장과 예금의 전액을 상속한다. 바로 너 말이야, 선이야.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로 변호사 공증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춘자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알아? 법적으로 며느리한테 직접 상속하면 아들들이 소송 걸 수 있거든. 하지만 친정 유산은 순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옥순이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고 옥놀이개를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유언한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이야,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총 4억 5천만 원. 30년의 대가를 받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셨다니. 할머니, 저 어떡하죠? 시동생들이 알면. 왜 눈치를 봐? 이건 순자가 내 위해 평생 모은 거야. 당당하게 받아. 그게 순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동서였습니다. 형수님 어디세요? 어머니 재산 정리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런데 오늘 정옥순 할머니도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네? 무슨 말씀이요?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춘자를 위해서라도 가야지.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알아.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옥놀이개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댁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큰 동서 내외, 작은 동서 내외, 그리고 남편. 모두 저와 정옥순 할머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웬 손님을? 큰 동서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진짜 유언장?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은 이미 다 공개됐잖아요. 작은 동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옥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맡긴 유언장이 따로 있어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죠. 그게 무슨?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변호사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보자 시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읽어볼까요?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정옥순에게 맡긴 예금 총 4억 5천만 원은 내가 며느리 이선희에게 주 농놀이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전액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억 5천? 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순자가 30년 동안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돈 1억 5천,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땅을 팔아서 모은 돈 3억. 다 선희 것이에요. 큰 동서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건 고작 아파트랑 토지인데 저 사람은 현금 4억을 받는다고요?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시세 12억 넘잖아요. 토지도 8억은 될 텐데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동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그거고.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4억을 줘요? 말이 돼요. 정옥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밤낮으로 시부모 봉양한 데 가죠. 당신들은 명절에도 안 왔잖아요. 어머니 아프실 때 선희만 옆에 있었어요. 작은 동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인데. 불공평하다고요? 저는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언장 공개할 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죠? 고작 놀이개만 받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큰 동서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라서. 이제 알았으니까 뭐라고요? 반씩 나누자고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형제들이 30년 동안 당신 형제들이 저한테 뭘 해줬어요? 당신도 저 대신 형제 편만 들었잖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큰 동서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형수님 이거 소송할 거예요.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세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정옥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3년 전에 이미 다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친정 유산은 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동서 부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어머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사랑했으면 찾아오시든지요. 30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유언대로 제 목 챙겨갈게요. 일주일 후 시동생들은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됐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며 온갖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동생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공증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친정 재산이었으며
3년 전에 작성된 정식 유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이선희에게 정옥순이 보관 중인 예금 4억 5천만 원을 상속한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큰동서는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의 친정 재산은 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작은 동서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좀 얘기해요. 그 돈 중에 조금만. 됐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정옥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선이야. 춘자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형제들 편만 들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됐어요. 저도 각오했어요. 뭘 각오했어? 혼자 사는 것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그냥 이제부터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몇 달 후,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전통차를 파는 카페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옥순당. 시어머니와 정옥순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개업식 날 정옥순 할머니가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춘자가 평생 키우던 난초야. 이제 내가 키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춘자 덕분이지. 뭐. 그 사람이 30년 동안 너를 지켜준 거야. 카페 한편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아래 옥놀이개를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30년 헌신의 증표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요.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카페에 왔습니다. 옥놀이개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30년을 헌신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가족들은 그녀를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지켜줬죠. 저도 지금 시댁에서 힘들거든요. 매일 집안일만 하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행복해요.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끝까지 절 지켜주셨으니까요. 옥놀이개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30년의 헌신이, 그리고 한 여성이 찾은 진짜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 했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도요.